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정부 청사와 주민센터, 체육관 등 공공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0곳 중 2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시설은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쓰일 수도 있는 곳들이어서 공공건축물의 지진 무방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병원, 철도 등의 내진율이 굉장히 많이 낮은데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 관련 보강 대책이 시급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공식 리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공지에선 리튬 이온 전지의 발화 우려로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항공당국도 갤럭시 노트 7의 기내 사용과 화물 수송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2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귀성전쟁도 추억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추석에도 나홀로족이 대세를 이루면서 홀로 보내는 추석의 연관어로 여행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에 찬성한다는 중국이 개별 국가의 북한 제재는 일방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해 해방 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 선발 예정인 공무원 3,000명 가운데 2,200여 명을 내년 3월 이전에 뽑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들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 포커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지난 한 주 여러 사건 사고들로 놀라고 많이 실망했을 한 주였습니다. 고위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로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였고 굴지의 국내 해운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초래된 대규모 물류 대란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관련 뉴스를 지난주 핵심 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 라이브 투데이는 이번 물류 대란의 추이와 관련 당국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7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6일 현재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41척 가운데 79척이 외항에 대기하거나 운항이 중단되는 등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물류 차질로 인한 신고된 피해액이 하루 만에 1,138만 달러로 불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당분간은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수출입 위약 처리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화물에 대해서는 일부 확보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계획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방송에서는 부산의 시민단체와 항만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가 상경에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조양호 회장의 사제 출연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한진그룹에 촉구하고 정부, 금융당국, 채권단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회생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라이브 이슈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이후 벌어진 물류 대란으로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정부의 대책도 시기를 놓친 늦장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선주협회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법정 관리 결정이 내려졌고 법정 관리 결정 일주일이 지나서야 정부의 대처 방안이 나오는 등 정부의 대응도 미숙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도 효력이 있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9일 방송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이번 가을철에 필요한 물류의 유통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미국 소매경영자협회가 미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로 빚어진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현대상선의 첫 대체 선박이 9일 부산에서 출항한다고 전하고 현대상선은 주요 화주와의 수요 예측을 통해 4000TEU급 선박 4척을 긴급 확보해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물류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유가 증권 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과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한 주 내내 한진해운의 주식이 고점과 저점 사이로 크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생 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은 만큼 막연한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은 여러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역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결정나기 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 관리가 결정되는 당시에는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논점들만이 반영되었고 현재 현실로 드러난 각종 수출입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지적하는 보도들이 부족했던 점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물류 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판단의 근거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물류 위기의 성격을 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물류 위기는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의 사항만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형식의 보도는 이 사안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나 피해만이 아니라 숨겨진 혹은 소외된 기업이나 시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물류 대란의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입장을 담아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논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도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이정훈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그럼 뉴스포커스와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는 현직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 비리에 관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난 6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재판 업무와 관련해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하면서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들이 현실적인 효력을 갖기에는 제한적이고 현재 너무 큰 법관 재량권이나 비리 법조인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오랜 동안 금품과 향음을 제공받고 동창회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고 대검찰청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진행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방송에서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2개월간 직무정지를 당했고 대검찰청의 특별감사팀이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이 현직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안이라는 것을 5월에 보고를 받고도 9월에야 감찰을 시작한 점이나 특히 경찰이 계좌 추적을 위해 신청한 영장이 2번 기각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방송에서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기와 횡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고교 동창을 위해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수사 중인
검사와 수사관들과 접촉을 하고 수사 대상자들에게 금품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덕성은 모든 법조인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1년의 법조 비리는 하급 1선 판검사가 아니라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처럼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고위 인사란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높은 비중을 두고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한 관련 배경이나 추후 진행을 예상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조 비리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비리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나 법원들이 해당 인사들의 승진 등의 인사 과정에서 이러한 비리 행위들을 적발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련 첩보가 수집된 이후에도 감찰 과정이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은 보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법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감찰이나 조사가 적절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개인적인 비리에만 집중하는 보도 형태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이번 사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법제도에 대해 과다한 불신과 혐오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조 비리에 대해 단순한 비난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논의를 이끌 수 있는 보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지난 주말 내내 북한의 핵실험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10일 뉴스 1번지에서는 북한 제5차 핵실험에 대한 의미를 평가하고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5번째 핵실험을 성공한 경우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제5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량화와 표준화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유엔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샤드를 둘러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핵 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변수 혹은 북한 핵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이고 국제 정세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단순하게 군사적 문제로만 한정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외교 문제이자 국내 정치와 직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군사적 관점이 중심이 되었다기보다는 이번 북한 핵실험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주요하게 다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국내 정치에 가져올 파장이나 이에 대한 국내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던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국내 정치에 항상 매우 중요한 변수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는 국내 정치 주체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북한의 현실적인 군사위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수준이나 우리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대처 능력 수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행 가능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해해 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국내 정치 문제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된 비즈톡톡을 살펴본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비즈톡톡은 매주 새로운 사회적 이슈나 최신 트렌드에 관련된 비즈니스 소식을 딱딱한 뉴스 보도 형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C들이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해 체험해보면서 그곳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어 어려운 내용보다는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쉽고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 주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방송된 비즈톡톡은 최근 주요 상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지붕 두각의 쇼빈숍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어 경기 불황의 극복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은 은혜솔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했는데요. 쇼빈숍의 개념, 즉 현재 주요 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황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앞부분에 설명해줘 다음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어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된 쇼빈숍은 홍대에 위치한 한 노래방이었습니다. 홍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주요 상권도 밀집해 있는데요. 주 고객층이 20대인 점에 주목해 그들이 찾는 노래방과 편의점의 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분명 노래방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는 편의점입니다. MC들이 편의점과 노래방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생소할 수 있는 노래방 안에 입점한 편의점, 그 내부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쇼빈숍으로 변화한 이후 4개월 만에 고객이 30%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어 그 변화가 더욱 와닿았습니다. 편의점과 이색 동거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노래방 고객은 무려 30%나 늘었습니다. 또한 실제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생생함이 전해져 좋았습니다. 편의점이랑 또 가까워서 중간중간 사러 가기도 편하고 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다른 노래방보다 먹을 것도 많고 좀 더 싸서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한 노래방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탄생한 쇼빈숍이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등장으로 내방 고객이 감소한 은행이 커피 전문점과의 협업으로 진화한 것인데요. 은행 지점장의 인터뷰를 통해 점포 공유와 비용 절감 등 쇼빈숍의 비즈니스적 내용을 다뤄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낮에는 은행 영업장으로 객장으로 쓰다가 4시 반 이후나 공휴일에는 은행 객장을 또 커피숍의 영업장으로 확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커피 전문점이나 네일샵을 유치하는 등 쇼빈숍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매장 안에 여러 업종을 결합해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경기 불황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최근엔 가전 구매력이 높은 30대 여성 고객을 겨냥해 네일숍을 함께 운영하는 가전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쇼빈숍 창업이 급증한 이유는 창의적인 복합 매장 신설을 막던 규제가 완화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완화하면서 쇼빈숍 창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워 카페가 소개되었습니다. 꽃집과 카페가 결합한 가게인데요. 꽃을 활용한 실내 장식과 음료로 해외까지 입소문이 났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꽃가게의 장점을 한껏 살린 실내 장식과 음료는 해외로 입소문이 번질 만큼 고객 반응이 뜨겁습니다. And with this not common in Hong Kong, that's why we tried to come here and experience the atmosphere here.
Well, we feel comfortable here, and then it's really relaxing. 마지막으로는 카페, 자동차, 그리고 음향기기가 결합한 매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전혀 다른 업종이 결합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시너지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협업하는 신개념 공간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소 방문하기 부담스러워 들어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자동차 대리점의 한계점을 커피 전문점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에 공감이 갔습니다. 또한 오디오와 커피 전문점의 주요 고객층인 젊은 고객층이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면서 잠재 고객인 젊은 층에게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낸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습니다. 차도 이렇게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차도 한 번씩 타보면서 재밌는 공간인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됐어요. 진행자가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까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다만 단순한 사례 소개 위주로 진행되어 비즈니스적인 구체적 분석이나 깊이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내 김범준 개그맨과 은예솔 아나운서의 경쾌한 진행 덕분에 어떤 내용이든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와 깊이를 함께 가져가는 비즈니스 전문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모델로 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각 언론사에 야구 해설가 고 하일성 씨의 사망 사건 보도에 있어 보도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2년째 자살률 1위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제작계열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유명인의 고의적 자해 사망과 관련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좀 감소세로 돌아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파르고 꾸준히 증가하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의적 자해 사망의 원인으로는 성별, 연령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 또 실업률이라든가 소득 분배의 악화 같은 경제적 요인, 계절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주요 원인으로 미디어의 영향을 꼽습니다. 즉, 이 언론 보도의 정보 과잉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도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사건 직후 이 보도에 따라서 더 많은 모방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괴테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의 모티브를 얻어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안타깝습니다만 야구 해설가 고 하일성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네. 사망 방법을 두고 자극적인 제목이 좀 있었고요. 사망 원인을 둘러싼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 CCTV 영상 또 사진, 그의 시신이 옮겨지는 영상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고의적 자해 사망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언론 보도가 다소 권고 기준을 어기고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13년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의 내용은 무엇이고요? 또 이 권고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와 문제점도 짚어주시죠. 네. 2013년 개정된 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은요,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싣지 않으면서 이러한 선택의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면서 유족들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들은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도되는 기사에서 이 권고 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진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고의적 자해 사망, 즉 자살이라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사가 한 달 평균 5천 건이 넘는 것으로 검색이 됐습니다. 네. 이 중 한 달 평균 1.36%만이 관련 사건을 직접 보도한 기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제목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렇듯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이 단어를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이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앞서도 고 하일성 씨의 사망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에서 금지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은 물론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보도가 다수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 핀란드의 경우에요. 이 한때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이 고의적 자해 사망이 네.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이 자살 예방 프로젝트가 큰 효과를 가져오면서 네. 자살률 세계 2위에서 2013년 13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함께 또 해당 국가들의 언론 보도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살 예방 협회는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디어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 무려 자살률이 80% 이상 급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핀란드의 경우 역시 자살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삼아서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자제해온 결과 자살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정확해서 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보도 권고 기준은 미디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언론이 이 같은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자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보도 행태로 사건에 대한 추측성 스토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만 언급하고 왜 그랬을까에 대한 추측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는 모방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도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고의적 자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바람직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어떻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는 것은 뉴스 자체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는 방법, 장소에 관련된 자세한 묘사는 모방 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된 사건을 보면서 그 환경과 상황들이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면 같은 선택을 한 일명 공감 자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 자살이란 생활고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 나보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자살을 하는데 나는 버틸 이유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굉장히 소중한 생명입니다. 언론은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특정 유형의 사건 보도를 자제해서 모방이나 공감 등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아닌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짚어낼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방 항목인 경각심, 추측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제공, 전문가 의견 조언 등을 기사에 포함해서 보다 자살 예방에 대한 강화된 기사를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고의적 자해 사망과 관련해 정은희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